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14일입니다. 하루 늦은 13일 밤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아메리카노 내려드리는 바리스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4가지 이야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 행정명령,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며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희망퇴직 작전, 그리고 지난해 가파르게 성장하며 신기록 갈아치운 로비 시장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뜸을 좀 들이다가 마침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reciprocal tariff를 직역한 말이죠. 앞서 아메리카노에서는 제가 맞춤형 관세라고 의역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한국 언론이 다 상호 관세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상호 관세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환율 조작, 또 보조금,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 맞춤형 관세라는 번역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이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비단 높은 관세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인도의 최혜국 대우 적용 범위의 차이,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한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최근 들어 심해진 나라들을 지적할 때마다 베트남이나 한국, 일본을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를 비롯한 담당 부처와 기관에 이르면 4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벌써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관세 전쟁을 벌이면 이 WTO, 세계무역기구 기반 자유무역 질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WTO의 근간 중 하나가 이 최혜국 대우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무역 혜택은 WTO 회원국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누린다는 원칙,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 원칙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프랑스산 와인에 10% 관세를 매긴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와인에도 똑같이 10%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한미 FTA처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인정해주고 개발도상국 특혜, 이걸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고 하는데 이런 특혜도 인정이 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는 관세를 좀 낮게 해줘도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조치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예외만 해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는 새로 부과되는 관세 하나하나가 대부분 최혜국 대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WTO 체제에선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분쟁 해결 기구, 이게 Dispute Settlement Body, 이 DSB가 이미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대표를 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굳이 되살리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한참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 만큼 각국은 여기에 어느 정도 대비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도 보복관세,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보복 관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계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관세가 이렇게 자꾸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고 원자재 값도 올라 제조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도 위축되고 식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절감할 정도까지 이 계획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기존의 무역 질서를 흔들어 혼란을 불러온 다음 개별 국가들과 협상에 임할 때 이 상황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 또 발휘되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외국 정상들 가운데 트럼프의 패배를 아마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기원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단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번째 임기 때 조 바이든,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위를 탈탈 털어서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이 미국 우선주의,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가장 쓸데없는 세금 낭비로 꼽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죠. 또 트럼프의 이른바 강약 약강 면모가 제일 잘 드러날 때가 푸틴 대통령 앞에 섰을 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트럼프의 기분을 열심히 맞추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전해진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것들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해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했다는 걸 나중에 통보받은 젤렌스키는 협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지 않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었는데, 대선 기간부터 나라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의 카드가 예상대로 또 우려대로 러시아가 원하는 걸 상당 부분 들어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내건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그 지배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전의 영토를 수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규모에도 앞으로 제한을 두려 할 겁니다. 자,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핏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바람일 것, unrealistic 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가입도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선을 그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변화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 원조 없이는 러시아와 장기전이 불가능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직접 참전하지는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64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와 무기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 원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 제조 역량은 미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유럽연합은 해외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빠진 나토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호랑이도 아닌 발톱도 다 없는 아주 잘 다듬은 고양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유럽과 우크라이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네타냐후 총리나 시진핑 주석도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러시아에 있어 늘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유럽이 분열하는 것, 서방 세계가 분열되는 것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이었어도 러시아를 계속 고립시키려 하고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무기를 지원하던 바이든이 가고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컴백한 순간, 그리고 예상대로 협상이 시작된 순간 러시아는 이미 승리 세리머니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거로 보입니다. 당장 시장의 반응만 봐도 러시아 증시는 상승했고 유럽의 방산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손을 놓아버리면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들 3조 달러의 돈을 마련하기도 지금의 EU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넘길 수 없다며 버티기도 어려운 게 군사 지원 없이 전력에서 계속 열세를 면치 못할 텐데,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협상에서 점점 더 잃을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편이 아닌 거죠. 트럼프가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든 건 아니지만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푸틴이 원하는 걸 너무 다 들어주는 건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해외 원조 남의 나라 전쟁에 혈세를 쓰는 걸 특히 싫어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 나선 것만으로도 국내 정치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면 강대국들의 욕망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단이 크게 줄어드는 쪽으로 국제 질서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강대국이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벌일 다음번 분쟁, 갈등이 어디가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낸 Fork in the Road, 갈림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희망퇴직 받습니다 이메일에 관해 앞서 아메리카노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죠. 미국 정부의 희망퇴직 신청 제한 이메일에 관해 미국 공무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보스턴 연방법원이 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결정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신청 기한을 연장했었는데, 지난 12일 법원이 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백악관 인사관리처 OPM 명의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까지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정부 공무원 7만 5천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백만 달러 아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들은 2월에 일을 그만둬도 9월까지는 급여를 받는다고 레빗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전체 약 240만 명이니까 7만 5천 명이면 약 3%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애초에 희망퇴직을 통해 5에서 10% 인력 감축을 원했던 머스크와 트럼프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로 대량 해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가 어렵다면 부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머스크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자주 쓰는 수법인데, 연방정부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스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머스크가 하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정부 프로그램 확장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수가 6.3% 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오랫동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팽창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이번에 3%가 감축된다면 연방정부 인력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해 일론 머스크와 도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가로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 가운데도 정책 결정 과정 전반과 이익 집단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연구하는 유혜영 교수님이 이 로비 데이터를 자주 내려받고 확인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가 opensecret.org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오픈 시크릿에서 2024년 로비 데이터를 총정리해 요약본을 기사로 냈습니다. 2024년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로비 지출은 총 44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 이후 로비에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났는데 44억 달러는 전년도보다 1억 5천만 달러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로비 지출의 면면을 살펴볼까요? 우선 로비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단체는 어딜까요? 이건 아마 유혜영 교수님도 아메리카노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차이나는 클래스를 녹화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편집이 됐었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유혜영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상당수가 전미 총기협회 있죠. 이 NRA를 꼽는다고 해요. 그런데 NRA가 아닙니다. NRA는 돈보다도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즉 회원들을 잘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더 잘하는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편이고요. 로비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단체는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였습니다. 부동산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죠. 무려 8,630만 달러를 지난해 로비에 썼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법 한 줄 바뀌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로비가 활발한 건 알았지만 전년 대비 3,500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하니 특히 놀랍습니다. 2위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로비할 일이 여기저기 많은 단체겠죠. 가장 로비가 몰린 이슈는 연방 지출, 이 Federal Spending에 관한 것이었고 단일 법안 가운데 가장 로비가 많이 된 법안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우리말로는 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번역하는 법인데요. 국방비 지출이 1,000조 원에 가까워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이 법은 이 로비 좀 한다는 기업이라면 다 한 번씩 어떤 로비를 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이 오픈 시크릿에서 해당 법안을 검색하면 어떤 기업이 이 법에 로비를 했는지도 볼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을 해보니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RTX, 로키드 마틴 등 유명한 방산업체, 여기에 아마존은 물론 삼성, SK도 이 법에 로비를 했더라고요. 총 1,000개 넘는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 여기에 로비를 했으니 웬만한 진짜 기업들은 다 로비를 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 로비에 거의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로비 왕이 된 기업으로는 니폰 스틸, 일본 제철이 꼽혔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US 스틸, 미국 제철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가로막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합병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난처한 상황인 니폰 스틸은 어쨌든 지난해에 430만 달러를 로비에 썼습니다. 그 전해에는 3만 달러만 썼으니 150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금융, 보험, 부동산 업계, 석유, 가스 업계가 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총 5억 8,570만 달러를 쓰며 로비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당연히 반도체 지원 법안인 칩스 액트, AI 규제, 아동 온라인 보호법 등의 로비에 돈을 썼습니다. 자, 로비에 관해서는 지난 아메리카노 2020에서도 로비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유영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예전 에피소드들을 참조해 주셔도 좋고 언제 기회가 되면 트럼프 시대의 로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관해서 유영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대관이나 로비 업무를 직접 해야 하는 기업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트럼프 시대 맞춤형 로비 전략을 같이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오후에 올려드린 2월 14일 아침엔 아메리카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월요일 주말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판에는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머스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언론인이죠. 카라 스위셔의 분석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